저자는 속도의 독재로 인해서 세계를 전유하는 우리 능력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추상적인 얘기긴 합니다. 인간이 세계를 전유하는 게 당연한지, 이게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생태적 파국을 치닫고 있는데, 아까 박건희 선생님 얘기했듯이 생태주의, 에코파시즘, 이런 얘기와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생태적 파국을 치닫고 있는 게 아닌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진경 선생님,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실래요?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외라는 얘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책을 통해서. 소외라는 것이 사실은 막스의 얘기이기도 한데, 막스가 젊었을 때 영막스 시절에 했던 얘기거든요. 나중에 후기로 가면 소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시스트들도 소외라는 얘기가 지나치게 나이브하고 낭만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시즘은 과학인데 이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발전을 과학으로 설명을 하는 이론인데, 소외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의지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특히 이제 노동자가 자기가 노동으로 생산한 산물로부터 스스로 소외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 소외,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한 소외였는데, 그런데 그 노동자가 자기가 생산한 그 자연을 이를테면 자기의 노동력을 투여해서 자연을 변형시켜서 인간에 필요한 산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노동이잖아요. 막스의 어떤 자본에 나오는. 근데 그 산물이 노동자에게 소속되지 않고 자본가에게 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소외의 의미, 1차적인 의미였거든요. 물론 그것은 문제죠. 물론 그것은 비판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과연 노동자에게 온전히 다 귀속되는 것이 맞냐라는 거죠. 그것이 다 노동자라는 인간의 것인가? 자연을 착취해서 자연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인간이 모두 전유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맞는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건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온전히 인간의 것이다, 혹은 노동자도 인간이니까 노동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착취적인 얘기, 자연에 대한 착취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막시즘은 별달리 많이 얘기해 주는 것이 없어요. 물론 최근에 사이토 고에이 같은 일본의 이제 신진 막시스트 학자들은 원래 막스의 원전, 메모 노트 이런 걸 보면 막스가 사실은 생태주의자였다. 생태주의가 그 안에 있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만, 저는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생산력 중심주의. 우리 막스님이 그럴 리가 없어. 네, 우리 막스짱은 그럴 리 없어라는 그런 얘기는 사실 너무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막시즘은 자연에 대한 착취,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근데 지금에 봤을 때는 이 소외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시즘적인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생태주의의 차원에서도 충분히 비판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책이 좀 너무 과거의 관점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막스가 얘기하는 그런 소외 개념하고 조금 약간은 다른 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진짜 원하지 않는 일인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걸 할 때 그때 소외가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막 진짜 막 원하거나 정말 자발적으로 뭘 하려고 막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자발적으로 하는 이게 무슨 근데 이제 그럴 때 소외가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소외는 어떤 생산자와 그 다음에 이 노동자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실존주의적인 얘기죠. 훨씬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서적이면서 그 다음에 그 실존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소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소외라는 이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늘 소외를 느끼잖아요. 누가 억지로 뭘 시킨 건 아닌데 사람들이 다 운동을 하고 있고 다 자발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다 자발적으로 어떤 무슨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느낌을 막 갖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 거기서 막 매달리게 되고 그러나 그게 잘 이루어지진 않고 이루어진다 한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약간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맞는 것인데 자꾸 이제 이런 속도의 독재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자꾸 하게 되고 속도에 발맞춰 가게 되고 그런 데서 소외가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소외랑도 통하고 결국 이제 사르트르가 나중에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도 사실 이 소외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런 접점 때문에 공산주의에 친화적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영막스에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를 많이 했죠, 사르트르가. 그런데 내가 진짜로 원한다는 것은 존재하는가? 그렇지. 그것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게 현대 내각의 발견이거든요. 내각의 발견. 정신분석자가 먼저 발견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락강이 한 얘기. 엄밀히 나는 얘기하면 내가 좀-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정신 분석 엄밀히 얘기하면 프로이트부터 그쵸. 그런 얘기를 네. 이제 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근거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는 것이 이제 현대 내각인데 진짜 내가 원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68혁명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낭만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자. 히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뭐 자본주의가 시키는 대로 뭔가 뭐 규율 뭐 어떤 제도가 시키는 그런 것들에 복종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 이후에 나온 얘기들은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네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사실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진짜 문제는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속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의 관심사기도 하고 이제 받아들이기가 아주 쉬웠는데 왜냐하면은 이 아주 오랫동안 또 정리된 시간에 대한 이론들을 참고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일부는 요약 정리에 가까운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2부부터 이제 소외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 사람의 이제 자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저는 오히려 거기서부터가 이제 소외에 대한 이 대안적 상상력 같은 것들이 잘 저한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방식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게 소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요즘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가장 막연해하고 막막해한다고 생각하거든. 대학생들 강의를 할 때도 그래서 넌 뭐가 되고 싶니? 너는 이 전공을 왜 선택했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너가 즐기는 게 뭐니? 네 취향이 뭐니? 이런 질문들을 나쁜 사람이네. 왜 그런 질문을 왜 괴롭힙니까 학생들을? 괴롭히려고요. 괴롭히려고 질문을 하는데 정말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대답도 아예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혹은 아니 근데 생각해봐. 너 20살, 21살 때 네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았어? 저는 문학을 하고 싶었고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요. 아니 근데 그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8혁명 때 왜 락강이 이제부터 당신들의 주인이 바뀔 겁니다. 라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주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주인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 기호가 발생하잖아요. 주인 담론에 맞춘 네. 어떤 내 근데 생각을 발생하죠. 요즘 친구들은 그것도 없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없다는 느낌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뭐 나는 사회에서 성공할 거예요. 뭐 CEO가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주인이 요구하는 바를 내가 충족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작가가 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그 주인의 명령이나 주인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느낌이 다만 드는 거예요. 이제 생존이라는 작가가 되겠다라는 건 약간 죽음 충동 같은 거 아니에요? 타나토스 같은 거 같은데. 그때는 작가로 잘 될 줄 알았겠죠. 작가에서 그때는 좀 더 희망찬 시대였어요. 근데 그치. 막, 그때는 네. 희망찬 시대였지. 그때는 이제 어쨌거나 그 주인 담론의 실체라는 건 근데 이제 아주 뭔가 확실한 어떤 대타자의 이미지 같은 것들로 구성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대타자가 없다기보다 대타자의 실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약간 배후로 물러나 있는 느낌. 반면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생존하라고 하는 형태의 이 정원 명제만이 되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주도적인 방식으로 나의 그거를 결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에는 참여를 계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래서 학생들한테 덕질이라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책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그건 장기 비전의 부재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게임 하고 싶고 그쵸. 뭐 놀고 쇼츠 보고 놀고 놀고 싶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이게 극단적인 가속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 전망을 하기가 힘든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장기 전망을 하기에는 눈앞에 지금 너무 좋은 게 많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렇게까지 길게 생각해야 되나?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대타자들을 발견해 나가는 영역들, 그게 이제 더 시간적 가속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저는 이를테면은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온라인 대타자들의 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온라인 대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커뮤니티일 때도 있고, 혹은 내가 자주 보는 그러니까 스트리머나 유튜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형 이미지로 바뀌죠. 그러니까 남성 커뮤니티 이용자들,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라는 그런 참고할 만한 모범적인 대타자 이미지가 없어지고,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친밀하고 대신에 인기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형 대타자들이 아주 우세해지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형이 되죠. 우리 형 이번에 뭐 했어? 우리 형 이번에 어떤 거를. 요새는 이재용도 형이던데. 그렇죠. 다 형. 재용이 형.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대타자들이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덕질이라도 하라고 애들한테 말을 했지만 덕질조차 사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소외라는 개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이 소외 대신에 뭔가 다른 게 없을까? 다른 개념으로 좀 대치해 볼 만한 게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뭐 종종 얘기하는 세계 없음 그런 걸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장기 목표, 장기 전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랑도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68혁명 당시에 68혁명이 그렇게 이제 청년 세대들한테 크게 호응을 얻게 되고 청년 세대들이 거기에 뛰어든 이유는 그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거대 서사, 이념이라든가 종교도 있었죠. 종교나 이념 같은 거대 서사가 아니라 나 자신, 자아의 실현이라고 얘기하는, 내 자신이 하나의 세계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혁명이다. 그런 거대한 혁명에 목마하고 이념에 우리가 종속되고 거기에 몸바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각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혁명이다라는 것이 68혁명의 정신이었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 보면 그 68혁명이 다 자본주의의 복속이 돼버린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결국은 거대 서사도 없고 자아의 실현이라는 것도 환상이라는 것이 밝혀진 지금에 와서 그럼 우리의 세계는 무엇으로 우리가 인지적 좌표를 그리면서 지도를 그려서 그것을 나아갈 것인가 봤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요즘 젊은이들은 자아라는 거? 뭐지 그게? 그럼 이념이라는 거 더더욱 모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인데 감 자체도 없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디서 뭐 뜬다더라, 뭐 인스타에서 뭐가 한다더라 하는 거 계속 쏠림 현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세계 없음이 과연 이 우리 젊은 세대들의 말이 문제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목표, 신념, 뭐 이념도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뭐 다른 종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시대인 거죠. 탈종교 현상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대한 주인 기표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한 건데 그 이후에 뭔가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미세적으로 쪼개져서 어떻게 보면 세속적 종교 형태로 발전한 게 오늘날의 덕질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질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되게 탈자본적이고 대단히 내 마음을 쓰는 영역이고, 우리가 자아를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확실한 내 자아의 투사 대상을 찾아가지고 대타자를 발견해서 걔한테 내 온심, 내 전심 전력을 걔한테 투자하면서 애를 서포팅 해주는 이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단 신성비도 안 맞고 되게 자기 탕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감소적 틀로 처음에는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덕질도 그러니까 덕질이라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반자본주의적인 속성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 덕질이라고 하는 이 고유한 종교적 행위가 가지고 있는 감속적 차원을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덕질이라는 것도 아주 작지만 미시적인 나의 혁적인 대타자를 향해서 나의 모든 어떤 경쟁과 자기 발전과 성장의 모델 같은 것들을 고스란히 옛날에 있는 것들을 재활용하면서 그 안에서의 그 가속을 추구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카리나가 열애를 하면서 수많은 카리나 덕들이 탈덕을 하고 있는데 이 탈덕의 심리 같은 것도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가 연애를 해서 싫어가 아니라 얘가 연애를 하면 에스파라고 하는 팀이 지금 한창 4세대 전쟁 노선의 최일선에서 이제 막 뉴진스 뭐 이런 애들을 제끼고 탑으로 가야 되는 이런 어떤 영역에서 얘가 가장 메인 코어가 가속해야 될 시점에 카리나이 가속하지 너가 못하고. 감히 우리 모두의 이 염원을 등지고 너 자신의 개인의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팀을 배신할 수 있어? 너 그거 안 돼. 라고 하는 방식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주주 마인드죠. 근데 실제로 돈을 넣어서 주주라기보다 나의 감정적 자본을 투자했는데 그거에 대하여 얘네들이 잘 되는 것으로서 나는 정서적 페이백을 받는 게 이 덕질의 가장 큰 핵심인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제 오너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내 에스파에 투자한 내 감정적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을 견디기 싫어서 아예 탈덕을 하고 새로운 종목을 찾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주 작은 차원으로 쪼개서 보면은 감속인데 사실은 더 크게 보면 가속이라는 거죠. 이 친구들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다 구입의 영역이더라고. 그러니까 카리나 탈덕한 애들이 이제 장원영 갈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제 이 상품에 하자가 생기니까 장원영도 에스파야? 아니 다른 데인데 다른 그러니까 데야? 이제 투톱이죠. 예쁜 걸로 투톱인데 그러니까 이준석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네 마음에 그러니까 준천지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신천지와 이준석을 결합해서 준천지라고 불렸던 펜코가 이준석이 이낙연이랑 합당을 하니까 확 돌아서잖아요. 다른 거 구입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구입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구입할 게 없지만 어쨌든 이게 내가 볼 때는 소비 메커니즘으로 보여요. 이게 지금 우리가 덕질이니 뭐니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니까 소비 메커니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말이 좀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자연화라는 말이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대와 후기 근대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자연화이지 않을까. 근대는 적이 있었는데 우리를 뭐가 소외시키고 뭐가 우리를 나쁘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각과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이념도 있었고. 그러니까 후기 근대가 되면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뭔가 다 자연화돼 있어가지고 어디가 우리의 바깥이고 그걸 모르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질이라든지 뭐라든지 하고 다 이건 것 같은데 하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또 다른 가속 상황으로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화되어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적이 뭔지, 우리를 무엇이 소외시키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책의 앞으로 이 책은 실론이니까 이 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에리 들더라고요. 프롬이었다면 이제 소유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 양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뭐 소비 혹은 뭐 불매 운동 이런 차원으로 저항조차도 모두가 다 자본주의가 다 점유해 버리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우리는 존재 양식을 가야 된다. 그 존재 양식으로 가는 게 뭐냐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우리는 왜 어떻게 존재 양식이라는 걸 갈 수 있느냐? 최근에 뭐 커먼즈라는 이제 논의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자본주의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바깥에 작은 공동체 혹은 작은 커뮤니라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밖에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우리는 소비하고 소유하고 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들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이런 어떤 우리 갇혀있는 가속되는 이 세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응? 그 최근에 그 뉴스 보면 민생연대 그 다른 사람들 이제 그 송태경
씨. 네, 그 빚 엄청 많이 사채 네,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제 오랫동안 16년 동안 거의 자기 그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만 받고 그렇게 이제 막 거의 쓰러져가는 사무실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기사 그래서 마지막 그 상담 이제 내담자 이제 상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해체할 거다. 그 기사 나가고 나서 갑자기 또 사람들이 후원을 막 해줘가지고 돈줄을 내준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어쨌든 그게 또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무실 이게 뉴스에 나온 그 사무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게 벽지가 떨어져 있어 이렇게 벽지가 그리고 이게 언제 붙였는지 모를 그런 것들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가속화된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그 세계도 여전히 사실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뉴스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클릭을 잘 안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알아요. 민주노동당 정책실장 출신이고 오랫동안 그 진보 정당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핵심 코어 몇몇 선수들 중에 한 명이었고 제주 막스라고 불렸던 자본론 초기 연구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던 시절에 훨씬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 민생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 대출 이런 거 이제 그때는 그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런 대출 규제조차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민주노동당 민생운동본부에서 다 이 사람들 상담해주고 다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정당에서 활동하던 시절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다가 지금 송태경이라는 사람이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성자, 어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하는 어떤 성자라는 개인이 됐을 때 이렇게 이 사람한테 관심이 쏟아지는 걸 봤을 때 이 정치 혐오라는 게 얼마나 심한지 왜 진보 정당에서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했을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다가 이렇게 개인의 희생을 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다시 받는가. 그래서 아무튼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감속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감속이 가속의 이 바운더리 안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감속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숭고를 실현하는 개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뭐 어떤 기부를 잘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도와주고 돈줄을 내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는 절대 이 가속이라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 가속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난 어떤 구조적이고 뭔가 총체적인 그런 변화를 통해서라도 안 된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에코 파시즘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죠. 파시즘적인 어떤 그러한 대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베냐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개념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한 예견을 할 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혹은 메시아니즘 같은 말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실체감이 없지만 그러니까 뭐 니체도 역사를 두 동강을 내야 된다고 표현을 했고 베냐민도 이를테면 신적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가 그래, 신적인 역사. 이제는 그런 말을 더 이상 신적 폭력. 폭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저는 근데 그게 시간성 개념의 붕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붕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걸 붕괴시키지 않으면 근본적으로는 가속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성 개념을 우리로 하여금 붕괴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신적 폭력은 무엇인가의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인류 멸망. 이 소외라는 개념을 고집하면 할수록 과거로 퇴행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아간벤이에요. 아간벤이 코로나 당시에 보여줬던 굉장히 퇴행적인 인식들이 있거든요. 마스크, 노 마스크. 마스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간벤은 로마 시대의 인간이 가장 인간적이었고 가장 숭고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인간들이. 푸코가 그리스로 가듯이. 그리스로 가듯이 그 로마 시대의 우리 인간이 아니 이게 끝까지 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가다 보면. 최근에 그 장링낭 씨라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글을 제가 논문에서 읽었는데 이분이 아간벤이랑 친분이 있었는데
아간벤이 자기가 심장병이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아간벤이 수술을 받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간벤이? 아간벤이 낭시한테 너 수술 받지 마. 그거는 아나키네. 현대과학에 굴복하는 그걸 너무 진지하게 자기한테 얘기했다라고 그 얘기를 자기 글에 쓴 거예요. 그 장링 낭시랑 논쟁하던 와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코로나 국면에서 이 의학 현대 의학이나 과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철학적인 논의하던 와중에 이제 옛날 그 과거사를 폭로한 거지 나름 장링 낭시가. 그러면서 아간벨이 자기한테 심장 수술을 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고민하다가 받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랑 논쟁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런 이런 소외니 뭐 이런 실존주의적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낭만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현대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결국 나는 귀결하는 곳이 아간벤 같은 게 아닌가. 아나키 같은 게 아닌가. 나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리셋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야 되는 거죠. 네. 인류의 시간을 더 이상 가속하지 않게 만드는 아니 근데 이하 씨처럼 공명하자면 공명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공명을 해야 공명축이 되나. 어떻게 돌아가냐고. 그거는 길게 두고 고민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네, 몫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보드리아르가 자꾸 생각이 나요. 어차피 세계는 시뮬라크르 밖으로 못 벗어난다고. 우리는 가속 밖으로 못 우울하다. 벗어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한 논의는 이쯤에서 끝내고요. 24평으로 왜 벌써 끝내? 나중에 저기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죠. 이 책에 대한 논의는 이제고 끝내고요. 추천 비추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